아침 단상 192호 정옥성 목사. 이회영은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그 가문에서 정승 판서가 수두룩했던 사만갑족의 일원이었고, 명동 성당 아래 일대에 땅을 몽땅 보유했던 거부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다시 조선으로 바뀌고 황제가 이왕이 되고 삼천리 강토가 일본의 치세에 들어갔던 1910년 12월에 우당은 수십 명의 가족들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회영과 그 형 둘, 그리고 왕년에 총리 되신 김홍집의 사위요,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던 동생 이시영 등 유경재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닌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만주로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주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산을 털어 경학사를 세우는데 구국개몽운동 이념에 입각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설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건립하는데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어 독립운동의 요람이 됩니다. 그런데 신흥무관학교의 모든 수업료는 무료였는데 그 경비는 모두 이씨 가문의 재산으로 충당되었습니다. 1911년 1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1919년 11월 안도현 삼림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본교 및 분교를 통틀어 약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흥무관학교의 출신들은 만주벌판을 누비던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등을 여러 독립군들과 의열단 등 독립운동단체, 그의 모든 독립운동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우당은 1913년 봄 국내로 밀입국한 후 1919년 재망명하기까지 6년간 비밀리에 독립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고종의 해외 망명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고종이 해외에서 나가 독립운동 기지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주도한다면 만주 각처에서 산지한 독립운동 세력의 일치 단결과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정치적 폭발성을 고려하여 고종의 해외 망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당은 자신의 아들인 이규학의 신부례를 이용하였다 합니다. 이미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1918년 11월에 고종의 조카딸 조계진과의 신부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당은 궁궐에 출입하면서 망명 계획을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고종은 이런 해외 망명 계획에 선뜻 승낙하였고, 판서 민영달은 거금 5만 원을 내놓아 고종이 거처할 행궁을 임차하면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종이 밤중에 먹은 독이 든 식혜를 먹고 비명해 가는 바람에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920년 초기 그의 집은 그대로 독립운동가들의 전진기지이자 휴식처이자 사랑방이자 회유장소였습니다. 베이징을 찾은 독립운동가들은 예외 없이 이회영의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립 베이징 대학에서는 당시 후수와 루신 등 신사조 지식인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야나키즘과 에스페란토 국제어의 선전장이었습니다. 우당은 이들과의 교류에서 아나키즘과 러시아 혁명가이며 무정부 공산주의 사상가로 크로포트킨 상호 부조론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회영은 아나키즘을 수용하여 강제적인 명령 하달의 공산 조직이 아닌 자유연합과
자유화보에 근거한 공동체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그는 한인 독립가인 김창숙, 신채호, 유지명 등 아나키스트 무정부 주자들과 합세하여 이러한 성격의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단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베이징 아나키스트 그룹의 공동 선언문이었습니다. 아나키스트였던 그가 독립된 나라의 상을 그렸던 글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집니다.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분권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중앙정치의 기구를 구성하며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재산의 사회성에 비추어 일체 재산은 사회적 자유평등의 원리에 모순이 없도록 민주적인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의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에게 대한 폭탄 거사로 일본 용사관에 의해서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회영은 66세 고령 나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만주로 향합니다. 그러나 우당 이회영은 인사차 둘째형 이석영 집에 들렀다가 거기에 있던 연충렬과 이규서의 청년 밀정에 의해 일제에 그의 만주행이 낱낱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발로 우당은 요동반도 끝 대련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무자비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1932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27주년을 맞던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얼굴에 유혈이 낭자하고 허리가 부러진 전원에 비추어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평생을 안온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온 집안 사람들이 들을 이끌고 풍찬 노숙의 망명길로 떠났던 이회영은 그렇게 평생을 바치고 쏟기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일제 치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치루었던 우당 선생의 애국선열 운동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당 선생의 일가를 희생과 애국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아멘. 좋은 글을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애국자가 아니라 몸과 행동과 물질로 희생하는 애국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